올림픽을 향한 마지막 경쟁.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최종 예선이 모두 끝났습니다. 슬로베니아와 독일 그리고 노르웨이가 평창으로 가는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6-2017 시즌 개막 2주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안양 한라와 대명 킬러 웨일즈는 각각 시즌 첫 해외 원정길에 올랐는데요. 오늘은 이 두 팀의 경기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60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60회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 9월 6일 화요일 오후에 녹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범이고요. 이현섭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힘찬 PD가 지금 러시아 유즈노 사할린스크에 가 있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의 또 경기를 담아오기 위해서 현지에 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이현섭 기자님 둘이서 뭐 좀 진행을 하겠고요. 잠시 후에 이제 러시아 전화 연결해서 또 대명 경기 소식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가 있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매주 수요일에 하다가 화요일에 하니까 조금 하루 당겨지니까 준비도 좀 빨라지고 좀 기분이 좀 다르긴 하네요. 네, 좀 많이 기분이 다르네요. 원래는 오늘 이제 평소대로 일정이라면 원래 오늘 이제 오고 내일 녹음을 할 수 있는 일정이었는데 그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일찍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60회 첫 번째 나눌 얘기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최종 예선 소식입니다.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3개 그룹별로 풀리그 방식으로 이제 평창으로 가는 마지막 3팀을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B조 한 자리, C조 두 자리에 있는 마지막 3장의 티켓을 놓고 12팀이 이제 겨루는 양상이 되었었어요. 예. 그룹별로 살펴볼까요? 먼저 그룹 D. 그룹 D에는 벨라루스, 슬로베니아, 덴마크, 폴란드 4팀이 편성이 됐는데 벨라루스에서 대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그 최종 예선이 공교롭게도 3그룹 모두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맞대결 승자가 이제 마지막 그 평창행 티켓을 가지게 되는 그런 좀 형국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예, 그랬었죠. 예, D그룹 역시 좀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벨라루스와 슬로베니아가 폴란드와 덴마크 상대로 이미 2승씩을 챙긴 상태에서 벨라루스와 그 슬로베니아의 맞대결 승자가 올림픽에 가게 되는 그런 양상에서 정말 끝장 승부가 있었어요. 그렇죠. 정말 3경기를 이제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3경기 전부 다 굉장히 피 튀기는 승부라고 할 수가 있었고요. 예. 또 어떻게 보면 올림픽 최종 예선의 좀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림픽 최종 예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원래 IIHF에서 주관하는 월드 챔피언십 대회 같은 경우에는 NHL 플레이오프랑 일정이 겹치잖아요. 예. 그래서 팀들이 사실상 진짜 최정의 전력이라든지 그리고 시즌 끝이기 때문에 또 차출을 마다하는 선수들도 가끔 있고 그리고 차출이 부상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못 나오는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이 대회는 시즌 직전이고 그 다음에 NHL 일정도 없기 때문에 진짜 모든 팀들이 다 이제 최정의 전력으로 임했던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마지막 3경기에서 이런 끝장 승부가 나오니까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네요. 예. 이 시기에 이런 그 수준 높은 경기를 그렇죠. 볼 수 있다는 거, 참 좋은 것 같고 그만큼 수준도 높고 뜨거운 승부들이 펼쳐졌는데 벨라루스와 슬로베니아의 마지막 경기도 대단했습니다. 슬로베니아가 쉽게 이길 것 같았는데 먼저 2골을 넣으면서 치고 나갔고요. 네, 이 피리어드 초반에 이제 2골을 넣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전부 다 벨라루스가 턴오버를 했었기 때문에 또 벨라루스가 이제 이 경기에서 굉장히 턴오버가 많아서 위태위태한 상황이 많았는데 이 2골을 내주면서 사실상 슬로베니아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슬로베니아가 그 전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수비력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거 2골을 그냥 막아버리면 사실 2골 넣기는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벨라루스가 이 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한 골 추격을 하면서 2대1로 이 피리어드가 끝났고 3피리어드 중반에 사실 슬로베니아가 페널티 슛을 얻으면서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벨라루스에게 또 기회를 넘겨주고 말았어요. 그렇죠. 네, 이게 들어갔으면 사실상 쐐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잘 버텨냈고 그 뒤에 이제 또 안드레이 스타파노프 선수가 이제 파워플레이에서 득점을 터뜨리면서 팀을 이제 또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예, 2대2 동점이 됐고 경기는 연장으로 갔습니다. 3대3 연장이 펼쳐지는 아주 재미있는 양상이 됐어요. 네, 지금부터 바로 3대3 연장으로 치러지죠, 경기가. 근데 사실 득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3대3이었고 근데 국제 규격이라 아무래도 조금 링크가 넓다 보니까 좀 NHL만큼의 좀 박진감 아니지만 그래도 뭐 굉장히 재밌는 3대3이었습니다. 네, 5분간의 3대3 연장에서 서로 치고받고 찬스도 있었지만 골은 터지지 않았고 결국은 이 마지막 끝장 승부가 슛아웃까지 가는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슛아웃에서 슬로베니아가 두 번째, 세 번째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제 코피타르 선수와 티차르 선수가 성공을 시켰고 벨라루스는 두 번째 그 앞서 두 골을 넣었던 스테파노프 선수가 성공을 시켰지만 마지막 세 번째에서 실패가 되면서 결국 슛아웃 끝에 슬로베니아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굉장히 뭐 극적인 드라마틱한 승부였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슬로베니아가 승점 8점으로 1위 올림픽 티켓을 잡았고요. 벨라루스가 마지막 슛아웃에서 지면서 2위. 정말 벨라루스 홈 팀이었는데 많이 아쉽게 됐습니다. 표정이 선수들 표정이 진짜 엄청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와 폴란드의 마지막 최종전도 있었는데 덴마크가 폴란드에게 5대2 승리를 하면서 덴마크가 3위, 폴란드가 4위로 그룹 D는 마무리가 됐네요. 그룹 D 전체적으로 어떻게 감상을 좀 하셨나요? 저는 이제 이 조가 처음 짜였을 때 이제 벨라루스와 덴마크의 2파전 양상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덴마크에서 이번에 NHL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참가를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참가를 했었어요. 그리고 뭐 골문 역시 프레드리크 안데르센 선수가 지키는 덴마크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부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탈락을 하고 말았네요. 사실 첫날 벨라루스와 덴마크의 경기가 있었는데 덴마크가 여기서 대패를 하고 그 다음날 경기까지 패하면서 사실상 진출권이 날아간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NHL 선수는 굉장히 많았지만은 이제 공격을 풀어나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수비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큰 찬스를 많이 내줬고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득점을 하면서 지는 경기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게 발목을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제 슬로베니아의 좀 약진도 좀 눈부셨다고 봐요. 사실 슬로베니아가 저는 좀 디비전 1A에서는 좀 세지만 월드 챔피언십 이제 탑 디비전으로 가면은 약간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상대들을 다 잘 잡아내면서 2년 2번 연속으로 올림픽 진출을 확정을 하는 모습이었죠.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사실상 또 티차르 선수의 활약이 아니었으면은 또 올라갈 수 없었을 텐데 사실 단기전에서 그런 변수는 항상 나오는 거고 결국 여기에서 차이가 갈렸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했던 덴마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결국 슬로베니아는 지난 4월에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와도 대결을 했었던 상대인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게 대승을 거뒀고 승격이 됐던 팀이죠. 올림픽에도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그룹 2입니다. 그룹 2에는 라트비아와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이 속해 있던 그룹이었는데 여기도 역시 라트비아와 독일이 각각 오스트리아와 일본을 차례로 꺾으면서 2승씩을 챙긴 상태에서 맞대결 승자가 올라가는 승부를 펼쳤어요. 여기도 경기 재밌었습니다. 독일이 2대0으로 앞서 나가면서 역시 랭킹이 센 독일이 좀 강한 게 아니냐 싶었지만 라트비아도 곧바로 2피리어드 후반 또 3피리어드 초반에 연달아 파워플레이에 성공을 했고 2대2 균형을 맞췄습니다. 결승골이 마지막 5분 남겨놓고 터졌어요. 네, 이제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키나클 선수 지금 피츠버그 펭귄스가 우승을 했었을 당시 이제 사라인 포워드로 뛰었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도 굉장히 DL에서 뛰던 당시에 잘하던 선수였습니다. 독일 또 귀중한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승리의 주역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3대2로 독일이 승리하면서 승점 9점, 3전 3승으로 올림픽행 탑승을 했습니다. 이 경기가 시간상으로는 가장 마지막에 펼쳐졌던 경기다 네, 보니까 그랬었죠. 이제 진짜 올림픽 막차를 탄 네, 진짜 그런 막차. 독일이 됐어요. 2014년 소치 올림픽에 못 나갔잖아요, 독일이. 네. 이번에 다시 평창으로 복귀를 하게 됐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홈팀 라트비아 역시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예, 또 홈팀이 또 떨어지는 상황이 나와서 예. 약간은 또 팬들이 김이 많이 샜을 것 같은데 결국은 사실 이 경기를 보면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 팀이 굉장히 뭐 두 팀이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았던 경기였고 잘 싸운 경기였는데 결국 마지막에 결국 차이가 나게 되었네요. 예. 라트비아가 승점 6점으로 2위,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일본의 마지막 경기에서 오스트리아가 3대0으로 승리를 했고 오스트리아가 3위, 일본이 3전 3패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룹 2 전체적인 총평을 부탁드릴까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 좀 시드가 앞서는 라트비아와 독일이 좀 더 이제 굉장히 이 두 팀이 2파전을 할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또 일본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우리랑 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성적을 보면은 대충 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의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일본 경기도 3경기를 챙겨봤었는데 첫 경기에서 정말 독일한테 5대0으로 패하면서 사실 일찌감치 진출이 사실상 거의 좌절됐었죠. 이제 그리고 뭐 오스트리아도 뭐 라트비아한테 8대1로 지면서 사실 뭐 두 팀이 진출 가능성이 1차전부터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경기에 정말 너무 긴장을 많이 한 모습을 보였어요. 예. 수비진에서 이제 리바운드가 나오면은 그걸 걷어내지 못하고 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실 좀 운이 좋은 독일이 운이 좋게 골을 넣은 장면이 있기도 했는데 진짜 엄청나게 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완전히 진짜 가둬놓고 패는 모습이었습니다. 3피리어드 예. 1, 2피리어드 그랬고 3피리어드는 약간 이제 조금 뭐 5점 차가 났으니까 열심히 공격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정말 경기력 차가 굉장히 많이 났었던 경기였고요. 그래도 약간의 희망을 봤었던 거는 라트비아나 이제 오스트리아를 상대했을 때는 약간 실수해서 실점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나름 좀 대등하게 싸웠다는 점이 조금은 희망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이제 스코어상에서 이제 뭐 결국 슈팅이랑 결국 또 세부적으로 비교하면 또 경기에서 레벨 차가 많이 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은 희망을 볼 수 있었지 않나 싶고 독일은 첫 두 경기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제 라트비아 역시 이제 8대1로 첫 경기 잡고 두 번째 경기도 뭐 3대1이긴 하지만 어쨌든 두 번째 2연승을 거두면 최종전에 임했는데 마지막에 결국 그 이제 종반부 경기 끝날 때쯤에 두 팀의 주장들이 페널티를 한 번씩 범했습니다. 그 이제 라트비아는 다우거빈스 주장이 범했었고 트리핑 페널티를 범했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르셀 고치 이 선수 옛날에 NHL 뛰었던 재작년까지 뛰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도 페널티를 범하면서 두 팀은 마지막 한 번씩 찬스가 왔었는데 독일은 그거를 성공시켰고 라트비아는 거기서 암티넷까지 작전을 걸었지만 실패해서 거기서 차이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올림픽에 가느냐 못 가느냐로 귀결이 됐군요. 원래 다 이렇게 단기전 정말 종이자 한 장 차이지 않습니까? 결국 또 여기서 차이가 벌어졌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네요. 그렇네요. 이렇게 해서 그룹 E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은 그룹 F입니다. 그룹 F에는 노르웨이, 프랑스, 카자흐스탄, 이탈리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펼쳐졌어요. 여기도 노르웨이와 프랑스의 마지막 대결에서의 승자가 누가 이기든 올림픽에 가게 되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사실 그룹 F는 좀 혼전이었어요. 굉장히 혼전 양상이었습니다. 이제 뭐 조금 일찍 뭐 감사한 평을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혼돈의 F조라고 할 수 있었는데 첫날 경기 결과가 원래 이제 다른 조 같은 경우에는 첫날 경기 결과로 사실상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조의 경우에는 첫째 날 경기 결과가 1, 2, 3, 4위가 승점을 2점, 2점, 1점, 1점씩 나눠 가진. 첫날 두 경기가 다 연장으로 가다 보니까 승점을 나눠 갖게 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탈리아가 사실 좀 발목을 잡은 느낌이었는데요. 아무튼 결과가 2점, 2점, 1점, 1점이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날에서 이제 모든 게 사실 두 번째 날도 결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경우의 수가 세 번째 날까지 봐야 되는 경우의 수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첫날 끝나고 여기 진짜 어떻게 돌아갈라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조였습니다. 프랑스가 이탈리아에
연장승을 거뒀고요. 또 카자흐스탄을 4대1로 꺾으면서 프랑스가 승점 5점을 챙긴 상태. 그리고 노르웨이는 1차전 카자흐스탄한테 연장에서 졌습니다. 여기서 승점 1점, 그리고 이탈리아에게 4대1 승리를 거두면서 3점을 챙겼고, 노르웨이는 승점 4점. 프랑스가 승점 1점을 앞선 상태에서 이 두 팀이 마지막 최종전을 가졌습니다. 정말 짜릿한 승부였는데요. 프랑스가 이 피리어드 초반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치고 나갔고, 하지만 5분 만에 노르웨이의 수카렐로 선수, NHL 뉴욕 레인저스 소속이죠. 이 선수도 동점골이 터졌고 1대1이었습니다. 사실 노르웨이가 3피리어드 8분 전에, 종료 8분 전에 파워플레이가 왔는데 살리지 못하는 바람에 좀 분위기가 가라앉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종료 4분 정도를 남기고 파워플레이를 다시 얻었고요. 결국은 여기서 성공을 시켰네요. 경기 종료 2분 29초 전에 결승골, 역전골이 터졌어요. 예, 정말 극적인 홈팀의 골이었죠. 역전골. 네, 네. 분위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그 역전 결승골 장면도 굉장히 짜릿했던 게, 그 한 번 슈팅하고 계속 리바운드 슈팅 혼전 상황에서 네. 제가 봤을 때 한 5번째 만에 들어간 것 같은데, 소위 우겨넣기?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었고요. 집념이 정말 대단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네. 그리고 드디어 홈팀이 결국 진출 티켓을 확보하는 장면이 나왔었던 것 같네요. 네, 2대1로 노르웨이가 역전승을 하면서 프랑스를 제치고 올림픽 티켓을 잡았습니다. 프랑스가 쓰라린 역전패로 승점 5점으로 2위가 됐고, 카자흐스탄이 이탈리아를 꺾으면서 3위, 이탈리아가 4위, 이렇게 해서 F 그룹이 마무리가 됐네요. 혼전의 그룹 F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결국은 두 번째 경기에서 좀 경우의 수의 가지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 두 팀이 겨루는 양상이 나왔는데, 예, 여기 F조에서 확실히 좀 돋보였던 것은 이제 역시나 지금 뉴욕 레인저스의 사실상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수카렐로 선수가 역시나 많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예. 첫 경기에서 정말 엄청 고전했습니다. 노르웨이가 슈팅을 정말 거의 한 2배 정도 많이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졌잖아요, 첫 경기를. 카자흐스탄에게 연장 패배를 당했어요. 예, 근데 이게 거의 경기 종료 한 2분 전까지 3대1로 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노르웨이가. 근데 수카렐로 선수가 여기서 이제 MT넷을 걸었죠. 그 노르웨이는. 근데 여기서 수카렐로 선수가 2어시스트를 보였고, 예. 그리고 이 경기에서도 3어시스트를 보이면서 거의 뭐 팀에게 승점 1점을 가져다 줬다고 해도 뭐 사실 진배 없는 그런 활약을 보여줬고요. 예. 근데 그리고 또 마지막 경기에서도 정말 환상적인 기술을 선보이면서 동점골을 넣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서 사실상 수카렐로 선수가 거의 뭐 팀에 올려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정말 인상 깊게 본 장면이었습니다. 수카렐로 선수의 분전 속에 노르웨이가 첫 경기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후 두 경기를 잡으면서 올라가게 되는, 뭐 해피엔딩으로 끝난 노르웨이의 홈 경기였습니다. 예, 사실 이제 라운드 로빈 이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붙고 3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첫 경기를 지면 정말 어렵게 가지 않습니까? 사실 예. 월드컵 뭐 본선만 봐도 첫 경기를 사실 지면은 거의 뭐 16강 정말 어렵다라는 그렇죠.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심지어 16강 가는 거는 2위까지 가는데 여기는 한 팀밖에 못 가는 자리. 그런데도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확실히 노르웨이가 좀 굉장히 저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네요. 결국 이렇게 보면 노르웨이도 수카렐로 선수가 해줬고, 뭐 슬로베니아도 코피타르 선수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뭐 에드멘턴의 레온 드라이사이트 선수가 드라이사이트 있었고, 선수도 굉장히 잘했죠. 그 NHL 소속 선수들이 역시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주면서 그 팀들이 다 좋은 결과를 낳은 것 같네요. 좀 잘 해주면 이렇게 진짜 중요한 장면에서 골 넣거나 아니면 활약을 해주면 정말 뭐 큰 도움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팀이 티켓을 잡았고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본선에 참가할 12개국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A조 조편성도 다 끝났는데 일단 개최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고요. 랭킹 1위 캐나다, 6위 체코, 7위 스위스가 A조에 있습니다. A조는 뭐 원래 조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화는 없고요. 그리고 B조에 2위인 러시아, 5위 미국,
8위 슬로바키아에 이번에 올라온 15위 슬로베니아가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C조 3위 스웨덴, 4위 핀란드, 여기에 이번에 티켓을 잡은 10위 독일과 11위 노르웨이가 한 조를 이루게 됐네요. 이 랭킹은 2015년 세계 랭킹 기준으로 조편성은 이미 나와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세 팀이 누가 들어갈 것이냐가 이번에 결정이 그렇습니다. 됐죠. 2016년 랭킹은 조금의 변화는 있습니다. 네. 네. 핀란드가 3위로 올라오고 스웨덴이 5위로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림픽은 조별리그를 또 역시 풀리그 방식으로 치르게 되겠고 각 팀당 3경기씩 치러서 각조 1위 팀은 8강에 직행을 합니다. 그리고 각조 2위 팀들 중에서 승점이 가장 높은 팀 한 팀이 역시 8강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8강에 4자리를 놓고 그 외 나머지 8팀이 단판 승부로 마지막 4자리를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기 방식이라고 하네요. 예, 전패를 해도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는 좀 희망적인 뉴스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조별리그에서 3패를 하더라도 마지막 4번째 경기를 이기면 8강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글쎄요, NHL 선수들이 참가를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세계 최강국들이 다 출전을 하는 그런 형국이 된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좀 힘겨운 승부가 예상되긴 하지만,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준비해서 멋진 경기 펼쳐주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참가를 안 해도요. 다른 리그에서는 다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는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림픽 최종 예선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다음 국제 이벤트는 2016 하키 월드컵이 예정돼 있습니다. 9월 17일에서 10월 1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펼쳐지는데 여기도 NHL 선수들이 대거 출전을 하게 되고요. 이번 주에 최종 로스터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저희가 이 하키 월드컵은 다음 회에 한번 자세하게 프리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60회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6-2017 시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안양한라와 데미안 킬러 웨일즈가 해외 원정을 떠났던 한 주였습니다. 먼저 안양한라가 중국 길림성으로 떠나서 차이나 드래곤과의 원정 3연전을 진행했는데요. 안양한라의 올 시즌 첫 해외 원정이고 또 그 길림성이라는 낯선 환경 거기에 안양한라의 부상 선수들이 지금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동구, 문국환 선수를 비롯해서 글쎄요, 개막 3연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컨디션들이 좀 떨어져 보였는데 이런 그 상황에서 이번 주에 저 사할린과 홈 개막전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그 사할린전 대비해서 과정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좀 관전 포인트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사실 대명전에서 다 이기긴 했지만 이제 경기 내면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좀 부족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예. 사실 그 부분 다 선수진의 부상에서 다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컨디셔닝 부분을 얼마나 좀 점검을 하는 차원이 됐던 3연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예. 사실 아직 이 3차전이 남아 있지만 그렇습니다. 좀 그쪽에 좀 초점이 맞춰진 3연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차이나 드래곤의 시즌 첫 경기이자 또 홈 개막전이기도 했던 양 팀의 1차전 9월 3일 토요일이었습니다. 4대1로 안양한라가 승리했는데요. 1피리어드에 김상욱의 어시스트, 김기성의 선제골이 있었어요. 참 올 시즌 안양한라의 형제 두 커플 있잖아요. 형제.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올 시즌 첫 형제 합작골이 터지는 그런 아주 기분 좋은 선제골이었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오래 걸렸다면 오래 또 걸렸다고 할 수 있는 네. 첫 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차이나 드래곤의 동점골 이후에 신상우 선수의 결승골이 있었고요. 마이크 테스트위드 선수도 3피리어드에 골을 기록했고 김상욱 선수가 슈텐티드 골 추가를 하면서 4대1로 승리했습니다. 김기성, 김상욱 두 선수가 3포인트씩 활약을 해줬고 신상우 선수도 2포인트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9월 4일 일요일에
연이어 경기를 펼쳤던 양 팀인데 이날은 스코어나 기록지로만 봐서는 굉장한 난타전이었던 것 같아요. 안양알라가 앞서가면 차이나 드래곤이 또 따라오고 이런 양상이 1대1, 2대2, 3대3까지 갔고요. 3대3 동점을 허용한 이후에 바로 파워플레이 찬스를 살리면서 김기성 선수의 결승골이 터졌고요. 마이크 테스트위드 선수 추가골, 신상우 선수의 엠티넷 골까지 더해지면서 6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날도 김기성 선수가 선제골에 또 결승골 포함해서 3포인트 맹활약을 해줬고요. 조민호 선수가 이날 그 2대1로 앞서가는 골을 터뜨리면서 개인 통산 100호 골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상우 선수 역시 마지막 엠티넷 골로 통산 200포인트를 달성하는 아주 의미 있는 두 가지 기록이 나오면서 경기도 이기는 그렇습니다. 예, 아주 안양알라로서는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네요. 예, 사실 뭐 3대3 뭐 차이나 드래곤이 그렇게 강력한 전력이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차이나 드래곤한테 3골을 허용한 게 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두 선수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좀 득점들이지 않습니까? 100골 뭐 200포인트를 달성하는 모습에 김기성 선수까지 대활약하면서 어쨌든 승리를 챙겼으니까 예,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저는 저희가 뭐 경기 영상을 확인해 보지 못하다 보니까 자세한 얘기는 오늘 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만 좀 드러난 수치로만 봤을 때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는 관중 수였어요. 아, 그렇죠. 관중수가. 차이나 드래곤 그 1차전 홈 개막전이긴 했는데 4,751명이 입장을 했다고 하고요. 일요일에 두 번째 경기에서도 2,800명이 넘는. 그러니까 그 인천 저희가 개막 3연전 때 대명 홈 개막 그렇습니다. 3연전 때 3일간 평균 한 950여 명 정도 왔고 이번에 그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 홈 개막 3연전 때 평균 한 1,000명 정도가 왔는데 지금 여기 중국은 평균 3,800여 명. 어마어마하네요. 수치네. 예, 정말 뭐 수치로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좀 이제 KHL에도 중국 팀이 참여하고 이제 조만간 올림픽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좀 중국이 좀 전략적으로 이런 하키를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육성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인구가 많으니까 관중이 정말 많이 오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중국 하키에 굉장히 긍정적인 장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네요. 최근에 KHL 팀도 생겼고 그렇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지금 앞두고 네. 있고 중국 시장이 역시 기대했던 대로 그 규모나 범위에 있어서 점점 위력을 더해가는 그런 걸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중국 KH 팀이 쿤룬 레드스타도 지금 개막전 첫 2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네. 지금 잘 나오고 있고 베이징에서 지난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뒀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예, 뭐 중국 하키 좀 앞으로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네요. 안양알라가 개막 5연승에 성공을 했고요. 바로 오늘 9월 6일 화요일 저희 녹음일 기준으로 오늘 저녁에 드래곤과의 세 번째 경기가 있는데 과연 개막 6연승을 달릴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명 킬러 웨일즈의 사할린 원정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러시아 유즈노 사할린스크에 가 있는 박힘찬 PD를 전화 연결해서 대명의 3연전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힘찬 P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 유즈노 사할린스크 올 시즌 첫 해외 원정 갔는데 현지 좀 어떤가요? 날씨가 뭐 좀 여름 끝나자마자 와서 그런가 아직까지는 뭐 추운 것도 없고 날씨 좋고요. 네. 오늘은 어제 저녁부터 해서 좀 비가 오는데 바람이 좀 세게 불고 있습니다. 네. 자, 대명 킬러 웨일즈와 올 시즌도 원정까지 함께 동행을 하는 첫 시작입니다. 글쎄요. 그 대명의 신인 선수들에게는 또 첫 해외 원정길이기도 한데 지난 시즌 우승팀에 이어서 이제 준우승팀을 만났단 말이죠. 대명의 경기력이 어떨까 많이 궁금했는데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차전 얘기부터 해볼까요? 9월 3일 토요일이었는데 4대0으로 사할린이 승리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저희가 올라온 영상을 보고 또 뭐 기록지를 보고 했을 때는 1피리어드는 좀 어느 정도 대등하게 풀어갔던 것 같거든요. 어땠습니까? 1피리어드는 얼추 그래도 좀 막상막하 1대0밖에 안 났었고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대명 선수들이 그래도 한라전 때보다는 폼들이 조금씩은
올라온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예. 네, 무엇보다도 사할린 팀이 첫 경기다 보니까 사할린 팀도 그 로스터를 보니까 절반 가까이 되는 선수들이 새 얼굴들 내지는 새로운 조합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사할린 팀이 뭐 안양할라도 첫 경기 때도 마찬가지로 좀 아직은 손발이 안 받는 모습이 좀 보여졌었고 그런 부분이 좀 대등한 경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1피리어드 후반에 사할린 선제골 이후에 2피리어드 들어서는 사할린이 좀 압도를 하는 경기가 된 것 같고요. 결국 4골 차 스코어가 났습니다. 이날 경기 들어가기 전부터 그 대면 킬러 웨일즈에서는 좀 이래저래 선수들이 많이 없어서 고심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뭐 김범준 선수는 한라전 때 입은 부상으로 이번 사할린 4연전도 결장을 했었고요. 박희선 선수도 그때 이제 파이트 이후에 이제 손등이 좀 찢어지고 해서 결장을 했었고, 박태환 선수도 한 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있어서 결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선수 중에 아담 에스토클렛이 행정적인 문제로 합류가 늦어졌는데 거기에다가 비행기까지 연착되는 태풍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뭐 많은 선수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없는 살림에 공격 수비 딱 3개 조밖에 안 나왔었네요. 예. 반면에 사할린 라인업 보니까 정말 꽉 차 있더라고요. 네, 뭐 지난 시즌부터 꾸준히 뭐 알렉세이 예레민이나 뭐 루슬란 베르니코프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세르게이 페쿠라나 뭐 골로빈, 뭐 콜리샤프, 뭐 지지난 시즌 뭐 이렇게 계속 자리를 잡았던 선수들이 좀 많이 중심을 잡아주는 모습이었고요. 예. 새로 합류한 선수들 중에서는 뭐 55번의 젯 세플린 뭐 이런 선수가 좀 눈에 띄었었습니다. 예. 사할린도 선수들이 많이 바뀌고 변화가 좀 큰 올 시즌의 시작인데 그래도 역시 뭐 예상했던 만큼 사할린은 강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 피리어드 때부터 금방 좀 안정감을 다시 찾은 것 같았었고요. 1피리어드 막판 첫 골 이후에 사할린은 그 골을 계기로 해서 좀 자신감을 많이 얻었던 모양이었고, 예. 반대로 이제 대명 선수들은 그 첫 골 이후에 다소 좀 무너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 자, 사할린의 막강한 공격력에 힘겨운 싸움이 계속됐던 대명이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타일러 와이먼 이 외국인 골리의 연이은 슈퍼 세이브가 위안거리였다면서요. 그렇죠. 좀 멋진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고 중요 순간마다 그래도 한라전 때와는 다른 안정감 있는 모습이 많이 나와줘서 예. 그나마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지 않는 역할을 잘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가 1차전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 현지에서 대면 킬러 웨일즈의 부주장 오광식 선수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죠? 네, 뭐 원래 부주장은 아닌데 지금 이제 뭐 김범준 선수도 빠졌고 하다 보니까 다소 이제 주장 부주장 마크를 임시로 바꿔서 달게 됐었는데 예. 뭐 부주장이어서 인터뷰를 했다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이렇게 진 경기에서는 젊은 친구들은 인터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고참 선수들이 이런 거를 좀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광식 선수를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네, 대면 킬러 웨일즈의 오광식 선수의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경기 초반에 흐름을 가지고 오려고 계속 애를 썼는데 일단 많은 슛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골이 쉽게 안 터졌던 게 흐름을 빨리 가지고 오지 못했던 것 같고 오히려 상대팀한테 뭐 기회를 한번 줘서 그 기회를 상대팀이 한번 살리다 보니까 흐름이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좀 어려운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뭐 가슴에 달린 부주장 마크보다는 저희 팀 결속을 위해서 좀 더 팀원들끼리의 미팅이라든가 이야기라든가 코칭 스태프와의 커뮤니케이션 계속해서 해나갈 거고 꼭 가슴에 부주장 마크를 달아서가 아니라 저희 선수들 모두가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앞으로 남은 2경기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첫 골 기회가 있었는데 살리지를 못했고 그 오히려 실점하면서 흐름을 내준 거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를 했고 또
임시직이긴 합니다만 부주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도 좀 드러났네요. 예, 뭐 부주장으로서 책임감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고참이니까 제일 많이 뛰었었고 수비를 리딩하는 입장에 뭐 고참 선수들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갖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분위기가 좀 어두웠었는데 네, 그래도 4실점 한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네, 기대감은 갖게 만드는 경기였습니다. 네, 대명이 3경기 연속 완봉패를 했고요. 어쨌든 첫 경기 이렇게 치렀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 9월 4일 일요일에 하사할린과 두 번째 경기를 치렀는데요. 7대2 스코어 차가 좀 더 벌어졌네요. 사할린이 또 승리를 했습니다. 1피리어드 초반에 7분 만에 3골을 내주면서 3대0. 여기서 이미 분위기를 좀 많이 빼앗겼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날 엄현승 골리가 선발 출장을 했는데 오랜만이다 보니까 긴장한 모습도 잠깐 보였던 것 같고요. 1피 초반에 모든 선수들이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들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4대0으로 뒤지다가 2피리어드에 5대3 기회를 잡았고요. 여기서 대명이 연속 2골을 추격하면서 4대2까지 갔는데 4대2 만들고 나서 바로 1분 만에 또 추가골을 내주면서 흐름을 좀 놓쳤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좀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을 때가 이제 1피리어드 때 3대0이 났었는데 이때 슈팅 수가 25대 8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할린 입장에서는 초반에 기선제압을 확실하게 해놓고 대명 선수들의 멘탈을 나가게끔 그렇게 좀 전략을 펼친 게 아닌가 싶었고요. 또 때마침 그렇게 다소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고 예. 두 골을 만회하긴 했지만 그것도 이제 5대3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터졌던 득점이다 보니까 글쎄요, 약간은 이게 전환점이 되기보다는 그래 영봉패는 면했으니 다행이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했던 경기였습니다. 예. 이후에 페널티슛 얻었지만 또 10골로 연결시키지 못했고 3피리어드에 추가골을 잇따라 내주면서 7대2 5골 차가 됐습니다. 루슬란 베르니코프 선수가 해트트릭을 했네요. 5포인트. 또 알렉세이 예레미 선수도 2골 포함해서 5포인트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경기 좀 돌아보면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그 라인의 변화가 좀 컸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라인은 수시로 계속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새로운 조합을 시험해보겠다라는 의미보다는 계속적으로 지금 부상 선수나 아니면은 징계 선수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합류하거나 합류하지 못한 선수들의 조합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라인을 다시 재정리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라인업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날 보면 박기선, 박태현 두 선수가 복귀를 했고 또 외국인 선수 2명이 모두 센터로 나서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조재영 선수가 수비를 맡았네요. 네, 오랜만에 다시 디펜스로 포지션을 바꾼 조재영 선수를 볼 수 있었고요. 예. 박태현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 계속 파이트하는 모습만 비춰지다 보니까 다소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날 파워플레이에서나 주요 장면에서는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해줬었고 박기선 선수도 손부상이 아직 완치가 안 된 상황에서 경기를 출전하는 의지를 보였었고요. 그다음 아담 에스터클레 선수도 이날 새벽에 이제 도착을 했었거든요. 비행기가 상당히 지연이 되면서 일본에서 좀 발이 묶여있는 상황에 있었는데 새벽에 합류해서 컨디션이 썩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2포인트를 올려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경기 끝나고 박김찬 PD가 아담 에스테콜렛 선수를 만났다고 했는데 이날 한 골에 한 개의 어시스트 2포인트를 올려줬습니다. 아담 에스테콜렛 선수의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 Felt okay. I was pretty slow, I thought, in the first period, just getting into it, and then I felt pretty good. I think tomorrow will be much better. Yeah, the first period, we just weren't getting many chances, so Ben wanted to change things up, and he put me and Brett and Domi together, and yeah, it went good. I thought we got a lot more chances. I don't know. We're kind of up and down. We play really good for moments, and then we have our moments where we maybe
fall asleep for a little bit. So once we start losing those more, I think it'll be good. Yeah, we have one more game tomorrow, so I don't know, it'd be nice to get our first win under our belts here. I know our first 6 games are against the top 2 teams, so it's hard, but I mean, we get chances where it's a 1 goal, 2 goal game, so we just need to take advantage. 아담 에스토클렛 선수였습니다.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지연되면서 이래저래 우여곡절 끝에 팀에 이제 원정길에 합류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컨디션이 정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이어갔고요. 현재 뭐 대명 팀 내 최다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로서 서동현, 이동근과 또 새로운 조를 이뤄서 뛰었던 것에 대한 또 감에도 얘기를 해줬네요. 네,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불편하거나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조합 속에서 이제 손발을 맞춰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뭐 그리고 에스토클렛 선수가 생각보다 많이 긍정적인 성격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컨디션이 안 좋은거나 비행기가 늦었거나 뭐 새로운 조합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뭐 다 오케이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예 그나마 걱정을 좀 덜었던 것 같습니다. 네. 멘탈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그 두 번째 경기에서 또 큰 이슈는 바로 타일러 와이먼 꼴리가 라인업에서 제외가 됐고 엄연승 선수가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뭐 일단은 여러 꼴리들한테 이제 기회를 주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날 와이먼 선수가 굉장히 엄청나게 힘든 경기를 펼쳐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무래도 이제 3일 연속 경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체력 안배 내지는 뭐 멘탈 관리, 뭐 여러 선수들에 대한 기회, 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엄연승 선수가 안양한라 시절이었던 2013년 3월 12일 오지 이글스와의 플레이오프 3차전 이후에 1272일 만에 선발 출장에 나섰다는 대명 킬러 웨일즈의 공식 코멘트도 있었는데 그만큼 엄연승 선수로서는 특별한 경기가 또 한 번 됐네요. 네, 뭐 오랜만에 선발 출장이라서 다소 걱정되는 모습 그리고 다소 기대되는 모습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들었었는데 1피리어드 때는 좀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2피리어드 이후부터는 그래도 정상적인 경기력이 나온 것 같아서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 그 3경기 연속 무득점에 골 가뭄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걸로 위안을 삼고 넘어갔던 경기였습니다. 세 번째 경기가 어제 9월 5일 월요일에 있었는데요. 스코어가 12대3. 가장 많이 벌어졌습니다. 1대1까지 균형을 맞췄지만 이후에 와르르 좀 이게 내리칠 실점이 되는 형국이 돼버렸는데 아담 에스토클렛 선수가 파워플레이에서 2골 만회하는데 그치면서 12대3 스코어가 났네요. 글쎄요. 이렇게 대패를 하게 되는데 경기 내용이 저희는 좀 보질 못해서 현재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사할린 팀이 첫 경기를 대명하고 경기를 치르면서 어느 정도 가닥과 이 남은 두 경기를 어떻게 풀어내야겠다라는 컨셉 정도는 확실하게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1피리어드 후반부터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슈팅을 때려내고 득점을 뽑아내면서 어느 정도 아무래도 이제 대명 선수들은 대부분 루키 선수들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춰놓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공격과 득점들을 뽑아내는 그런 수순으로 계속 같은 패턴으로 두 경기가 펼쳐졌던 것 같고요. 예.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극복해낼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이 루키 선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극복하는 능력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네, 뭐 경기력 이야 일단 정신적으로 흔들리다 보면은 제 경기력이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네. 예. 그래서 좀 아쉬운 스코어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사할린이 골리 2명을 제외하고 20명의 선수 중에서 무려 17명의 선수가 고르게 포인트를 나눠 갖는 결과가 됐고요. 지난 시즌에 사할린이 10득점 이상 기록한 경기가 딱 한 번 있었더라고요. 그게 대명상무전이었는데 당시에 11대2 그 사할린의 홈 경기였습니다. PD님 이때 안 가셨? 이때 가지 않았나? 안 갔던 경기였나요, 이때?
아니요, 갔었습니다. 아, 역시. 네, 이제 대명 킬러 웨일즈를 상대로 올 시즌에 또 10득점 이상 경기를 만든 사할린입니다. 네, 어제 경기를 보면서 많이 네. 작년 생각이 났었습니다. 네. 좀 더 찾아보니까 2014년 12월이었는데 그 차이나 드래곤과의 경기에서 12득점을 한 이래로 이제 사할린이 아시아리그 이번에 세 번째 시즌이잖아요. 세 시즌 만에 한 경기 최다 득점 타이 기록을 이번 경기에서 세웠던 사할린이었습니다. 이번 그 세 번째 경기에서 이슈는 골리에 있었다면서요? 뭐 많은 이슈가 있을 경기는 아니었고요. 네. 네. 많이 일찌감치 경기가 기울었던 경기다 보니까 굳이 이제 꼽자면은 상대 사할린 골리가 이번에 3연전 동안 계속 골리들이 바뀌었었는데 예. 이번에 마지막 경기에 나왔던 골리가 굉장히 어린 친구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띄었었고, 그리고 뭐 반대로 대면 킬러 웨일즈 이창민 골리도 3피리어드 때 데뷔전을 가졌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골리들의 데뷔전에 대한 키워드를 꼽을 수 있었습니다. 사할린의 96년생 19세 막심 트렉티악 선수 아시아리그 데뷔를 했습니다. 이 선수 보니까 러시아 주니어 대표도 했고 뭐 MHL, KHL 경력도 있네요. 이번 그 사할린이 3연전 모두 다른 골리를 운영을 했다고 했는데 2차전 때도 이제 새로 영입된 선수가 아시아리그 데뷔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3차전 때도 가장 막내 골리가 또 데뷔를 하는 사할린이었고요. 반면에 대명 킬러 웨일즈 역시 막내 골리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바로 이창민 선수인데요. 3피리어드에 투입이 됐죠. 네. 3피리어드에 투입이 돼서 20분간 뛰면서 뭐 3실점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던데요. 경기력 어땠습니까? 일단은 2피리어드까지 스코어가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어느 정도 경기가 절반 이상 기운 경기에서 투입이 됐기 때문에 야구로 치면은 패전조 투수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죠. 예. 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글쎄요. 뭐 경기를 좀 잘 마무리 짓고 또 개인적으로는 아시아리그 팀을 그리고 요 정도의 뭐 스킬을 갖고 있구나. 그거를 바로 몸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뭐 들어가자마자 바로 잘하고 뭐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이런 것까지는 기대하기는 힘들어도 그래도 경험을 얻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소중한 시간이었겠죠. 선수 본인에게는. 네. 데뷔전을 치른 이창민 선수를 경기 후에 만났다고 들었는데요. 이창민 선수의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팀이 어려울 때 어쨌든 감독 스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3피리어드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더 팀의 보탬이 돼서 3피리어드에는 실점을 안 했으면 했는데 제 실수가 너무 많아서 실점하게 돼서 좋은 부분보다는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이 남는 경기였어요. 확실히 그 슛이 날라오는 포인트나 이런 게 키도 크고 스틱도 길기 때문에 국내 선수들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 반대 사람도 더 그 확인을 많이 해야 되고 그 슛 세기도 국내 선수들보다는 더 세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골리 형들이 다 저보다 10살 거의 가깝게 많으신데 아무래도 제가 경험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 형들한테 배울 점은 배우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같은 경기보다는 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플레이들을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아시아리그 데뷔전을 치른 이창민 선수였습니다. 경기고 연세대 동양 이글스를 거쳐서 드디어 데뷔전을 치렀는데 뭐 듣기로는 경기보다 인터뷰가 더 떨렸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상기된 느낌이 전해지네요. 모든 신인 선수들은 경기보다 인터뷰가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네. 어쨌든 본인의 실수로 또 실점을 했고 너무 아쉬움이 크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다음에는 좀 더 나은 플레이를 하겠다. 이런 각오
뭐 앞으로 또 다음 경기가 이어질 텐데 뭐 막내 골리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저희도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개막 6연패를 기록한 대명 킬러웨일즈입니다. 이현숙 기자님, 네. 이번 3연전, 사할린과의 3연전 총평을 해주실까요? 예, 역시나 과제가 많았던 시리즈가 아닐까 해요. 사실 뭐 6연전 지금 최고의 팀들이랑 가진 6연전 자체가 전혀 쉬운 게임이 없었긴 했지만요. 그래도 정말 수비에서 너무 불안한 모습이 3경기 연속 나왔었고요. 예. 이 부분을 확실하게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김범진 선수마저 부상으로 못 뛴 상황이 나왔었기 때문에 더더욱 최악의 상황이 나왔었던 것 같고, 그리고 빨리 좀 공격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을 만한 공격 전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득점력이 너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마지막 2경기에서 5골을 넣은 것은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뭐 외국인 선수들을 이제 확실하게 밀어줄 만한 뭐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넴 선수와 이제 에스토클레 선수를 중간에 이제 센터로 놨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괜찮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넴 선수는 예전부터 이제 그 차이나 드래곤에서 뛰었던 당시부터 센터였기 때문에 좀 더 센터 포지션이 자연스러울 거거든요. 그래서 1, 2라인 센터로 이 둘을 놓고 거기서 이제 조합을 찾아내서 확실하게 좀 원투펀치를 갖추는 게 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수비 쪽인 것 같은데요. 특히나 어제 3번째 경기에서 12실점 중에 사실 PK에서 허용한 골은 한 골도 없었고 다 5대5 상황에서 11골을 내줬고 심지어 이제 한 골은 사할린의 쇼텐티드 골이었는데 글쎄요. 최상위 두 팀을 상대로 지금 6경기에서 42실점을 했습니다. 경기당 평균 7실점. 너무 많죠? 7실점. 이 수비 박김찬 PD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 걱정이 앞서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6경기에서 42실점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이 정도의 실점은 계속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얼마만큼 이제 1점, 2점 줄여나가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 계속적으로 이제 신인 선수들이 배워가는 과정이고, 뭐, 준비가 안 된 선수들을 왜 받아서 이렇게 실점들을 만들어내면서 게임들을 뛰나라고 말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 졸업생들 선수들의 기량과 기존의 아시아리그 뛰는 선수들의 기량의 차이가 이 정도라고 보시는 게 또 정확할 것 같고요. 이 정도의 갭을 줄이려면은 기존의 선수들이 실력이 뛰어나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게 뛰어나게 하려면은 국내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이번 3연전을 거치면서 더 깊게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네. 뭐 실점의 원인이 뭐 전술 전략, 뭐 내지는 뭐 기량 이런 부분에서 총체적인 난국인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허둥지둥 되는 건 아니고 코칭 스텝이나 선수들 스스로들도 문제점에 대한 원인이나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을 하고 계속 이제 바꿔가고는 있는데 요게 뭐 스스로 문제점을 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었으면은 다 데스타가 나왔겠죠. 네.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훈련이 숙달이 돼야 경기력에서도 고스란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많이 경기를 뛰어야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더 갖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보면서 이 신생팀이 어떻게 하나씩 퍼즐을 맞춰가는지 그런 좀 지켜보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사할린 현지에서 박김찬 PD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귀국을 할 텐데요. 어쨌든 현지에서 고생 많으셨고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다음 회에 다시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귀국을 해서 미디어데이 현장에 가 있겠네요. 네, 뭐 쉴 틈이 없어요. 네, 어쨌든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돌아와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번 주 일정 볼까요? 안양 한라가
사할린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개막 3연전을 가집니다. 9월 10일, 11일, 13일. 상대가 지난 시즌 챔프전 상대 사할린 홈 개막전에서 만납니다. 글쎄요. 뭐 부상 선수들 복귀할 것인가, 컨디션 어느 정도 회복할 것인가 관건이 될 것 같고, 수비수 곽형기 선수가 이번 시리즈에 등장을 한다고 해서 또 기대가 되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동 선수 출장이 아직은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곽경기 선수가 좀 이제 잘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예, 사할린도 챔프전 때 지난번에 홈에서 한번 연패로 우승을 내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처음 만나잖아요. 이를 갈고 오지 않을까. 네, 정말 3승을 다짐하고 올 것 같습니다. 네, 안양알라로서는 다소 힘든 그렇습니다. 경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첫 6전에서의 안양할라의 경기력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사할린을 상대로 이제 진정한 실전 모의고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하이원은 고향 어울림누리 얼음마루 홈으로 대면 킬러 웨일즈를 또 불러드렸고요. 9월 10일, 11일, 13일 개막 3연전을 가집니다. 하이원의 시즌 첫 경기이자 홈 개막전인데요. 하이원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되네요. 예, 올 시즌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원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선수 보강도 굉장히 탄탄했고, 예전에 키에코 반타전과의 지금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외국인 선수들이 합류한 지 얼마 안 돼서 연습도 익숙하지 않고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선발도 많이 맞췄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 하이원이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네, 대면 킬러 웨일즈가 지난 시즌 1, 2위 팀을 상대하고 돌아오는데 하이원전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뭐 전력상으로 보면 하이원이 위인 건 맞는데 좀 뭐 분발해야죠. 네. 그리고 일본 팀들도 올 시즌을 시작합니다.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와 일본 제지 크레인즈가 일본 하치노에에서 9월 10일, 11일 주말에 2연전을 갖습니다. 추후에 도쿄 직별전이 있는 관계로 3연전이 아니고 2연전으로 치러지게 될 텐데, 이 두 팀이 지난 시즌에 6번 붙어서 승점 9점씩 나눠 가질 정도로 호각세였거든요. 예, 정말 팽팽했었던 싸움이었죠. 네. 이 두 팀의 전력이 어떨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텐데, 글쎄요,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두 팀이 사실 지금 프리시즌 경기를 다 가졌습니다. 이제 프리블레이즈나 아이스벅스와 두 경기를 가졌는데 1승 1패로 주고받았고요. 예. 크레인즈 같은 경우에는 오지글스와 경기를 했는데 2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어. 여기서 좀 감안해야 될 것은 오지글스, 일본 대표팀이 지금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지글스가 정말 전력 공백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2승이라고 보기엔 좀 좀 감점이 될 수 있는 예. 2승이긴 한데 어쨌든 2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양 팀 전력이 다 괜찮기 때문에 좀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프리블레이즈 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없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올해 좀 싸움 같은 게 허용이 되고 약간 좀 거친 팀들이 약간은 좀 유리한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좀 네. 프리블레이즈도 굉장히 거친 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크레인스가 말리게 된다면 더 어렵게 갈 수 있지 않나 싶네요. 그렇군요. 평창 동계올림픽 최종 예선을 마친 일본 팀들도 시즌을 시작하는데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비하인드넷 60회 마무리할 시간인데, 이번 주에 또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6-2017 시즌 미디어데이 행사가 9월 8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서울 마포에 있는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 가든 호텔에서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로 치러지는 미디어데이인데, 이날 이제 각 팀의 감독과 주장을 비롯해서 주요 인물들이 나와서 올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눈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날 현장에 가서 또 내용을 담아 오겠고요. 다음 회에 또 미디어데이 소식도 함께 포함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온더스포츠.tv 홈페이지, 그리고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온더스포츠, 팟빵,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TV캐스트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많은 의견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60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현숙 기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김태범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